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8-7709 피고인 강규원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피고인의 본명은 강규원 맞습니까? 네,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사는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1982년 7월 30일, 고담시 건장동입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뒷골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유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강규원은 2014년부터 피해자 한서진과 부부 동반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며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따로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경 피해자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뒤 약 4개월 동안 상호간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이민석 씨가 해외로 출장을 가자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본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고 눈물을 보이는 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곧이어 본인의 후배, 경찰, 본인의 아내와 각각 통화한 다음 혼란에 빠진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 후 3일 연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밥을 먹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고 계속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을 해야겠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2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고 맥주만 간단히 마시자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해 모텔에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고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뒤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약 1시간 23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 강규원을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로 기소하는 바이며 피고인 강규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검사의 공소사실 중 2017년 4월 10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상해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이 귀국하기 전날인 2017년 4월 14일 23시경 모텔에 가기 직전 남편에게 졸려서 비행기 탈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보냈을 뿐 수사기관이나 남편에게 피고의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남편이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집에 들렀을 당시에 곧바로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앞서 검사 측이 언급한 모텔 복도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거나 외포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뒤로 3번 더 피고인과 만났습니다. 피고와 피해자는 피해자와 남편이 이사 가기 전까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4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에게 템포라는 상호의 생리대에 관해 얘기하였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피고와 담배를 피우며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 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외압에 놓여 있었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네, 검사가 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변호사님 말대로 폭행에 대한 점은 인정합니다. 서진이가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예전 손버릇이 나갔어요. 하지만 강간은 정말 억울합니다. 오히려 서진이가 먼저 하자고 달려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는 정말 뉘우치고 있지만 강간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간단히 맥주만 마시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모텔에 데려간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뭐 근데 서진이가 먼저 가볍게 술만 마실 거라면 모텔에 가겠다고 했고, 막상 모텔에 도착해서는 서진이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원했어요. 저는 그냥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서진이가 맥주를 마시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계속 발언하세요. 그러고 서진이가 제 위로 올라타더니 생리 중인데도 괜찮다며 먼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날 이후 저랑 서진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진이가 자기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라고 계속 말해왔었어. 사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이나 증인 혹은 그 밖의 자료가 있습니까? 뭐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10일 이전에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흘 만에 연인 관계가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되겠네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을 해야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연인이 될 사람한테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3일 동안 점심을 먹거나 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말고 따로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진술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어떠한 연락도 취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건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오고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좀 곤란해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상식밖에 주장을 하며 성관계가 합의된 것처럼 내용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기점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인한 관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 분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었죠? 남편의 사생활가 신경 쓰인다고 말했고, 또 남편의 출장이 잦아 부부관계가 소원해서 외로웠다고도 말했고, 저도 가정이 힘들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러다 보니 눈 맞아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 대화가 성관계 직후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도 성관계가 싫지 않았음은 분명하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재산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서진이가 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인 민석이랑도 결혼한 거고요. 민석이는 출장 여러 곳 다니면서 사업 성공하고 재산도 엄청나요. 사귀기로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은 엄청난 부자니까 놓치고 싶지 않고 돈에 굴복하는 현실을 직시한 거죠. 서진이는 괜히 저와의 관계가 들킬까봐 무마하려고 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가 신청한 김성현 증인과 김보연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 후 변호인이 신청한 이채연 증인과 이민석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김성현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김보연, 이채연, 이민석 증인은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규원 형님 밑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사이겠네요. 피해자의 남편인 이민석 씨, 피해자인 한서진 씨와도 아는 사이시죠? 예, 민석 형님과도 2016년까지는 같이 일했죠. 서진 씨는 형님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안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7년 4월 10일 오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주로 민석 형님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민석 형님에게 아들이 있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곁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은 인지했었지만 서진 씨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민석 형님 출장 가신 거 알고 있었는데 두 분만 따로 만날 사이는 절대 아니니까요. 증인이 느끼기에 통화 당시 피고인의 심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통화처럼 거친 말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워낙 평소에도 걸걸하신 분이라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평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던 일반 여성이 피고인의 폭언을 둘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들었다면 어떨까요? 어우, 무서웠겠는걸요. 민석 형님의 거친 면모는 저희 식구들 사이에서도 오금을 저리게 한다고 유명한데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피해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피고인은 증인과 통화한 날로부터 4일 뒤에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규원 형님이 서진 씨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꽤 있습니다. 형님의 이상형이라고 했고 민석 형님만 아니었다면 본인이랑 잘 되었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서진 씨를 챙기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서진 씨도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민석 형님도 화를 몇 번 내셨고 그 감정이 쌓이다가 사업에까지 번지게 되면서 형님들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죠. 서진 씨와 규원 형님이 연인이라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민석 형님과 서진 씨의 사이도 매우 좋았고 서진 씨는 분명 규원 형님을 엄청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라니요.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했고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증인과 통화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해 제가 지금 낫을 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라는 폭력적인 언행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겠습니까? 네. 증인은 직장에서 피고인과 이민석 씨 중에서 누가 더 위계 서열이 높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민석 형님이 더 영향력이 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고하지 않은 것이군요. 남편 말 한마디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서진 씨는 저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위계 서열을 잘 모를. 피해자의 남편인 이민석 씨도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죠? 예, 이민석 씨의 평소 언행은 어떻습니까? 피고인과 달리 욕설을 거의 하지 않나요? 아니요, 민석 형님도 거친 편이십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도 남편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에 익숙할 법도 한데 피고인의 욕설이 위협적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음을 말한 적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인가요? 네, 주로 저희 술 마실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증인은 사기 전과가 있네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증인의 과거에 대해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신문 계속 진행하세요. 증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뭐 저희 세계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전과는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많이 섭섭했겠어요. 아닙니다. 출소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화를 내며 다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형님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화가 날만 했죠. 그래도 잘 풀었어요, 그날. 잘 풀었으니까 아직도 형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현했다는 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성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연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7년 4월 11일 가게를 운영하던 중 눈에 띄는 손님들을 목격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손님들이었나요? 조금 소란스러운 손님 두 분이었어요. 특히 남자분께서 말도 좀 험하게 하고 언성도 많이 높이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남자분 인상 보고 그냥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의 얼굴을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식당 운영한 지 꽤 됐는데 그렇게 무서운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그 손님이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까? 네, 맞네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심리적으로 어때 보였습니까?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언성 높이는 걸 말리면서 덜덜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쓰럽다고 생각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때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부부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자분이 그만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진 거라서 부부는 아니구나 생각했죠. 남편 얘기요. 제가 일하고 있다가 살짝살짝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가 네 남편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증인이 명확하게 피고인과 당시 상황을 기억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두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 이후의 만남으로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입장은 피고인의 강간을 합의하에 관계로 둔갑시키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겠습니까? 네. 증인은 일하던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은 것이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증인의 진술은 중간중간 들은 단어들을 증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할 뿐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저 문장들은 제가 명확히 들었어요. 문장은 명확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만 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발언이 피고인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을 그만 보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원한다면 남편을 죽여주겠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보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채연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이채연 씨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재판의 증인이 되셨죠? 저는 피고인 강규원의 아내이자 피해자 한서진의 지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는 심리적으로 어떠했나요? 계획 중이던 사업에 계속 차질이 생겨서 평소에도 많이 불안해했어요. 잠도 잘 못 자던 때라서 되게 예민했었습니다. 예민했었다면 감정 기복도 심했겠네요? 네, 평소보다 화도 많이 냈고 전보다 더 즉흥적인 모습들도 보였어요. 사건 당일 피고가 집을 나설 때에는 증인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나요? 저한테는 잠깐 친한 친구랑 술 한 잔만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술자리가 길어졌겠거니 하고 그냥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데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남편이 꼭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요? 남편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출을 했어요. 어디에 가는지 말도 제대로 안 해줬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길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일이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남편이 서진 씨랑 바람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얼굴 보고 그럴 때 둘 사이가 친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점의 사업,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성적 판단이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을 입증하기 위해 2017년 4월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혐의점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증거 인정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이채연에 대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이채연 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불륜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단순히 피고인이 전보다 외출을 자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는 것뿐인가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남편 말로는 서진 씨가 이혼을 생각 중이었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고,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모두 지우라고 해서 피고인의 눈앞에서 모두 지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고 난 결과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피고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인쇄본을 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채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석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석 씨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재판의 증인이 되셨죠? 네, 저는 피해자 한서진 남편입니다. 네. 증인은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으로 해외 일정을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이 귀국하였을 당시 곧바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나요? 아니요, 그날 저녁쯤은 돼서야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남편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남편과 피고인이 함께 일할 때 남편의 위상이 더 높아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경우 조치를 가할 수 있을 것임에도 즉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혐의점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이민석에 대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한 당일 집에 잠깐 들러 옷만 갈아입고 집에서 다시 나와 장례식에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귀국 후 곧바로 일정이 있는 상태였고 집에 머물렀던 시간도 길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가 남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과 증인은 오랜 친구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와도 사이가 원만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당한 성범죄를 말하고 신고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피해자는 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것일 뿐이지 사건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 간의 시차는 강간의 유무와 관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사건의 주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외포된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무참하고도 좌절스러운 심리를 일절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 이후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표정이 외포된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척을 해야 했던 것뿐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도록 강요하였다는 점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 분노하며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고자 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기를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순된 점 없이 주장하였다는 점 역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과 사건 당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정서적 불안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부디 피해자의 용기가 거짓이라는 오명을 쓰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모든 혐의점을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의 협박 및 강간 혐의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들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 내역의 간접적 증거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성관계의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다. 증인 김성현은 평소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증인 김보연은 일을 하며 대화를 들었기에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협박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위 태양은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협박과 강간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폭행 상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가 이루어진 2017년 4월 12일 당시 피고인은 사업의 부진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하늘의 맹세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폭력성은 인정하지만 결코 더러운 성범죄자는 아니라는 것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적 욕구에 타인을 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자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심정입니다. 재판장님께서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8-7709 피고인 강규원에 대한 강간, 협박, 폭행, 상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